이 계집아이는 죽은 것으로 하라. 우리 집 손자를 왕손으로 올린다. 산고 끝에 왕비마마가 혼절한 그 밤, 영의정 윤대감이 갓 태어난 공주를 한 손에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자기 며느리가 낳은 사내 아이가 이미 궁 문 앞에 당도해 있었지요. 그런데 이 끔찍한 계략이 12년 뒤 어떤 식으로 무너져 내릴지 그때는 윤대감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으로 사랑과 행복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쪽으로 말을 달려 닷새는 가야 닿는 함경도 변방에 송가네라 불리는 작은 무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지붕은 낮고 마당은 좁았지만 울타리는 야무졌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 2배 높이의 관역 하나가 서 있었지요. 그 관역의 한복판에는 화살 자국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관역을 매일 새벽 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나이는 12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었고 눈매는 가늘고 길었는데 눈동자만은 깊은 우물처럼 맑았지요. 햇볕에 그을린 뺨은 단단했고 키는 또래보다 반 뼘이 더 컸습니다. 변방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쳐도 아이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도 마찬가지였지요. 연희는 짙은 남색 바지 저고리 위에 갈색 가죽 요대를 두르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등에는 활을, 허리에는 화살통을 찼습니다. 입김이 허옇게 나왔지요. 마당 우물가에는 아직 살얼음이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또 이 새벽부터냐. 방문이 열리고 양어미 한 씨가 삼배 저고리를 여미며 나왔습니다. 손에는 김이 오르는 숭늉한 그릇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깨우지 않으려 했는데요. 깨우고 말고가 어디 있느냐. 이 어미는 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눈이 떠지는 사람이다. 한 씨는 연희의 손에 숭늉 그릇을 쥐어 주었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친 손이었지요. 바느질로 살림하고 밭일로 식구를 먹이는 변방 안악의 손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따뜻한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얼어있던 손가락이 스르르 풀리는 것이 느껴졌지요. 아버지는요? 내 아버지는 그저께 국경 순찰 나가서 아직이지. 오늘 중 돌아오실 게다. 네. 숭늉이나 마시고 활은 좀 이따 쏘거라. 손이 얼어서 시위를 당기면 뭐 하겠니? 한 씨가 돌아서며 말했지만 연희는 숭늉을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활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씨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지요. 저 고집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연희가 시위를 당겼습니다. 팔꿈치가 어깨 높이에서 일자로 뻗고 손등은 뺨 옆에 꼭 붙었지요. 숨을 멈추고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며 탁. 화살은 정확히 관역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이미 박혀있던 화살 여러 사이로 꽂히며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지요. 연희는 다음 화살을 꺼냈습니다. 탁, 탁, 탁. 세 발이 모두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마당과 살구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치가 놀라 푸드덕 날아올랐지요. 세상에 저 집딸은 보통 아이가 아니야. 울타리 밖을 지나가던 물동이 이 나낙 둘이 수군거렸습니다. 무관댁딸 아닌가. 사내로 태어났으면 벌써 장수가 됐을 거라던데. 아니지, 아니야. 저 아이가 저번에 장터에서 우리 집 양반 목숨을 구해준 아이라니까.
산적놈이 칼을 빼든 순간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는데 글쎄 12살 계집아이가 쏜 거라지 뭐야. 나도 들었지. 그때 산적놈 허벅지에 꽂혔다며? 그것도 허벅지 정통으로. 사람 살리려고 급소는 피한 것이었다는데. 안악들은 쯧쯧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변방에서 연희의 이름은 이미 전설처럼 돌고 있었지요. 송간의 여식이라는 말 한마디면 근방 10리 사람이 다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연희 자신은 그런 소문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활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숨 쉬는 일과 같았지요. 변방은 언제 오랑캐가 넘어올지 모르는 땅이었고 관군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제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양압이 송무관의 입버릇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마당 바깥에서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화를 내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발굽 소리가 익숙했습니다. 한 말이 아버지 말이었습니다. 연아, 아버지 오셨다. 한씨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연희도 활을 벗어 마루에 걸어두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지요. 대문이 열리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검은 말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말등에는 송무관이 앉아 있었지요. 구릿빛 얼굴에 굵은 눈썹, 턱수염이 덥수룩한 사내. 왼쪽 광대에 길게 난 칼자국이 아침 햇살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철익은 먼지투성이었고 허리의 환도에는 흙이 묻어 있었지요. 아버지. 연희가 달려가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송무관은 말에서 내리며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쓸었지요. 우리 딸, 그새 더 컸구나. 이틀 만인데 어떻게 또 커요. 이 아비 눈에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보인다. 어디 이리 오너라. 송무관은 투박한 손으로 연희를 가볍게 안았다가 놓았습니다. 한씨가 그 옆에서 말고삐를 받으며 핀잔을 주었지요. 이 양반은 얼굴부터 씻고 딸을 안아야지. 먼지 투성이로 뭘 하세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 딸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국경은요, 별일 없으셨어요? 송무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내 아이 앞이라 그런지 다시 환하게 풀렸지요. 별일 없었다. 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송간의 세 식구는 마루에 둘러앉아 아침상을 받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시래기 무침 한 접시. 변방 무관집의 연애 아침상이었지요. 그러나 그 상 앞에 모여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어느 대감댁 잔치상보다 환했습니다. 연아, 너 오늘 장에 갈 거지? 한씨가 수저를 들며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약초 뿌리랑 무명실 좀 바꿔 오려고요. 그럼 잘 됐다. 외할머니 댁에 이거 좀 갖다 드리거라. 한씨는 품에서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연희 앞에 놓았습니다. 허리에 찬 주머니에서 꺼낸 것이지요. 그 주머니는 한씨가 어디를 가든 몸에 차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늘과 실, 작은 가위가 늘 들어있는 안악의 짐이었지요. 이게 뭐예요? 말린 산나물이다. 외할머니 손이 요새 떨려서 직접 못 캐신다는구나. 겨울 나시게 좀 드리려고. 아, 네. 연희는 보따리를 받아 챙겼습니다. 그때 송무관이 나무를 씹으며 말을 꺼냈지요. 연아. 네, 아버지. 장에 가거든 말이다.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는 활이 있어도 먼저 빼지 말거라. 네. 내 실력이야. 이 아비도 알지. 하지만 세상이란 것이 말이다.
옳다고 빼든 활이 잘못된 활을 부를 때가 있는 법이다. 너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에 몸을 던지는 아이지만 그 몸이 귀한 몸인 걸 잊지 말거라. 아버지, 저번에 그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연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송무관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그 일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닮아 성질이 꼿꼿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꼿꼿함이 내 목숨과 바꿀 일이 아닌 때가 훨씬 많아. 연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연아, 이 어미가 늘 하는 말 기억나지? 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셨잖아요. 그래. 그 말의 뜻이 뭐냐? 태어날 때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가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는 거죠. 반은 맞고 반은 모자라다. 한씨가 연희의 밥그릇 위에 김치 한 쪽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그건 옳지. 그런데 연아, 어떻게 살려면 먼저 살아 있어야 한다. 목숨이 없으면 사는 것도 없지 않느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싶으면 옳은 일을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먼저 살아남거라. 그게 이 어미가 늘 하는 말의 진짜 뜻이다.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그 말의 무게를 다 알 수 없었지요. 그저 어머니 말이니 듣는 척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알긴 뭘 알아. 밥이나 마저 먹거라. 한씨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무관도 수염을 쓸며 껄껄 웃었지요. 그러나 그날 아침 연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심히 흘린 그 한마디가 훗날 자신의 목숨을 지탱하는 말이 될 줄은. 아버지가 당부한 그 조심이 머지않아 아버지, 자신의 목숨값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작고 따뜻한 아침상이 세 식구가 함께하는 마지막 온전한 아침이 될 줄은. 그 무렵 한양 궁궐 깊은 곳에서는 또 한 아이가 자기 아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치미를 걸친 그 아이의 상 위에는 은수저의 옷그릇, 12첩 수라상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 아이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노려보는 눈동자에는 또래 아이의 빛이 없었습니다. 세자 저하, 식사하시옵소서. 치워라. 하오나, 치우라 하지 않았느냐. 옷그릇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깨졌습니다. 상궁이 벌벌 떨며 그릇 조각을 주워 담았지요. 12살 세자 진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님은 오늘도 오실 것이냐? 예, 저하. 영상 대감께서 한식경 후에 드신다 하셨사옵니다. 그래. 진호의 창백한 얼굴에 어떤 표정 하나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두려움도 같고 체념도 같은 12살 아이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것이었지요. 그 아이 역시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할아버님이라 부르는 그 노인이 어떤 그림자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왔는지, 그리고 함경도 어느 변방에서 관역을 쏘는 12살 소녀가 있다는 사실을, 두 아이의 운명이 실한 가닥으로 이미 이어져 있다는 것을. 두 아이가 같은 날 아침을 맞고 있었으나 두 아이의 식탁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마음은 그 식탁보다도 더 달랐지요. 아침상을 물리고 연희는 보따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까지는 걸어서 한식경 거리였지요. 변방의 겨울이라고는 하나 그날은 바람이 잦아들어 볕이 제법 따뜻했습니다. 길가의 마른 갈대가 바스락거렸고 저 멀리 산마루에는
흰 눈이 덮여 있었지요. 장터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송간의 딸이다. 저번에 그 아이? 그 아이야. 저번에도 장터에서 한 건 했잖아. 연희는 수군거림에 익숙한 듯 눈을 내리깔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보따리를 전하고 약초 뿌리 상인 앞에서 흥정을 하던 참이었지요. 아이고, 이 무슨 일이고. 장터 한복판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북쪽 끝에 관군 5이 말을 타고 들이닥쳐 있었지요. 지푸른 군복을 입은 병졸 넷과 그 앞에 선 사내 하나. 사내는 허리에 두툼한 요대를 둘렀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번들거렸습니다. 이 일대에서 새를 걷는 별감 박가라는 자였지요. 어이, 늙은이. 새가 모자라잖아. 이걸 어쩔 거야. 박별감이 한 노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엎어진 채 벌벌 떨었지요. 나으리, 이번 흉년에 곡식이 없어 못 드립니다요. 며칠만 더, 아니 열흘만 더 말미를. 말미는 무슨 말미? 이놈 집 뒤지면 뭐가 나올지 누가 알아. 얘들아 뒤져봐라. 병졸 둘이 노인의 손수레로 다가갔습니다. 수레 위에는 노인이 팔려던 옹기 몇 점과 낡은 무명 한 필, 그리고 구석에 누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지요. 강아지는 컹컹 짖어댔습니다. 어라, 이놈 봐라. 병졸 하나가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도 새에 쳐넣자. 살찌웠다가 잡아먹으면 되겠구먼. 애구머니, 그건 우리 손주 놈이 한 달을 굶어가며 키운 강아지요. 그것만은 닥쳐라. 새를 못 내면 개도 뺏기는 거지. 노인은 병졸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구경꾼들은 혀를 찼지만 감히 나서는 자는 없었지요. 관군을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연희는 허리에 찬 화살통을 가만히 만졌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한 말이 귀에 맴돌았지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서는 활이 있어도 먼저 빼지 말거라. 그러나 노인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병졸의 손에 들린 강아지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연희의 심장이 쿵쿵 뛰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등 뒤에서 5살쯤 되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뛰어나왔습니다. 노인의 손주였지요. 아이는 병졸의 다리를 부여잡고 매달렸습니다. 우리 복실이 돌려주세요. 우리 복실이. 이 꼬맹이가. 저리 꺼져. 병졸이 발을 걷어찼습니다. 아이가 바닥에 쿵 넘어졌지요. 작은 이마가 돌에 찍혀 붉은 피가 주르르 흘렀습니다. 연희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의 당부도 어머니의 말씀도 그 순간에는 들리지 않았지요. 활시위가 당겨지는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피용. 화살은 강아지를 들고 있던 병졸의 소매를 스치고 지나가 뒤편 수레 기둥에 박혔습니다. 병졸이 놀라 강아지를 떨어뜨렸지요. 누구냐? 박별감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일제히 연희 쪽을 바라보았지요. 연희는 이미 2번째 화살을 시위에 매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때린 분이시지요. 연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할 만큼 차분했지요. 다음 화살은 소매가 아니라 어깨로 갑니다. 그 다음은 허벅지. 그 다음은 인연이 미쳤나. 박별감이 허리에서 칼을 뽑았습니다. 병졸들도 창을 꼬나들었지요. 그러나 연희의 활끝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관군이 백성의 강아지를 뺏고 아이를 걷어차는 것이 조정의 법이옵니까? 저는 그런 법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으리께서 이 일대를 관장하시는 분이시라면 먼저 법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감히 누구한테? 저는 그저 아이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사람이옵니다. 그뿐이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송간의 여식이다라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박별감은 연희의 활끝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그 활끝이 어디를 조준하는지 모를 리 없었지요. 허벅지였습니다. 정확히. 오늘은 내가 참는다. 박별감은 이를 갈며 말고삐를 당겼습니다. 허나 내년 이름은 새겨두겠다. 송간의 여식이렸다. 두고 보자. 언제든지 오시지요. 관군은 말을 돌려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노인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어린 손주의 이마를 닦았지요. 구경꾼들이 연희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연희가 또 해냈네. 송간의 아가씨, 이 은혜를 어찌 갚누. 됐습니다. 얼른 댁에 들어가시지요. 저 자가 사람을 더 끌고 올지도 모릅니다. 연희는 활을 등에 메고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약초 뿌리를 사기도 전에 장터를 서둘러 빠져나왔지요. 마음 한 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의 당부가 뒤늦게 귓가에 울렸지요. 장터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강을 하나 건너야 했습니다. 겨울이라 강은 얼어 있었지만 한가운데는 얇은 물길이 남아 흐르고 있었지요. 연희는 강변을 따라 걷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으앙, 으아, 갓난아이 울음소리였습니다. 연희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소리는 강가 갈대밭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갈대를 헤치고 들어가니 한 여인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강물 앞에 서 있었지요. 여인은 깡마른 몸에 해진 치마를 입고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벌거숭이에 가까웠지요. 아주머니. 연희의 부름에 여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인의 얼굴은 눈물로 엉망이었지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무엇을 하시려고요? 나는 이 아이를 더는 먹일 수가 없소. 사흘을 굶었소. 내 젖이 나오지 않소. 아이가 울다 지쳐 죽느니 여인의 손이 아이를 강물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요. 연희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머니, 그 아이 이리 주세요. 뭐라고? 그 아이를 제게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요. 당신이 뉘기에. 연희는 허리에 찬 작은 가락지를 풀었습니다. 양어미가 어릴 때 내 12살이 되면 주려 했던 것이라며 지난 봄에 건네준 은가락지였지요. 가느다란 은실을 꼬아 만든 소박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에게는 혼수로 받은 유일한 은부치였고 그 가락지를 딸에게 건네던 날 양어미의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지요. 이걸 파세요. 연희는 가락지를 여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장에 나가 파시면 쌀 몇 되는 됩니다. 아이를 먹이세요. 죽게 두지 마시고요. 아가씨, 이것이. 아이는 어미에게 오는 가장 큰 복이라고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이 아이를 죽이시면 그 복이 아주머니에게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인은 가락지를 꼭 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아이는 어미의 품에서 울음을 그치고 조그만 손으로 어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 은혜는 무슨, 아이나 잘 키우세요. 연희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강변을 떠나 집으로 향했지요. 등 뒤에서 여인의 흐느낌이 오래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머지않아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증인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 가느다란 은가락지 하나가 몇 달 뒤 세상의 진실을 증명하는 작은 씨앗이 될 줄은. 그날 저녁 연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한씨는 마당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있었던 일은 벌써 변방 소문을 타고 집까지 전해진 모양이었지요. 한씨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음도 꾸중도 아닌 어떤 어둠 같은 것이 어려 있었지요. 어머니, 들어오거라. 할 말이 있다. 한씨는 연희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송무관은 해질녘에 병영으로 잠시 부름을 받아 나가 있었지요. 방에 두 모녀뿐이었습니다. 한씨는 벽장 깊은 곳에서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괴짝이었지요. 한씨는 그 괴짝을 무릎에 놓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연아, 네, 어머니. 너는 우리 딸이다. 이 어미가 10달 뱃속에 품은 딸은 아니다만 그날 이후 너는 내 딸이다. 그건 죽어도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씨는 연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가늘고 긴 눈매, 햇볕에 그을린 뺨,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하나. 그 점을 가만히 바라보는 한씨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오늘 좀 수선스러웠나 보구나. 내가 장터에서 그런 일을 겪었다 하니 어미가 마음이 상해서 그래. 한씨는 괴짝을 다시 품에 감추었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지요. 한씨의 품속에서 잠깐, 아주 잠깐 무언가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바닥 반 길이쯤 되는 무언가였지요. 자루에 나비 문양이 새겨진 은장도였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이내 그것을 저고리 안쪽 깊이 감추었고 연희는 그것이 무엇인지 묻지 못했습니다. 그만 쉬거라. 아버지 돌아오시면 저녁 같이 먹자. 한씨는 방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앉은 채 어머니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그 무렵 한양의 영의정 저택에서는 검붉은 관복을 입은 노인 하나가 서안 앞에 앉아 서차를 펴고 있었습니다. 호리호리한 몸, 가늘고 차가운 눈매, 흰 수염을 길게 기른 얼굴. 영상 대감 윤가였지요. 대감. 호조판서 김씨가 머리를 조아리며 들어섰습니다. 윤대감은 서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지요. 함경도에서 들어온 보고냐. 예, 대감. 송간의 여식이라. 윤대감의 손가락 끝이 서찰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옷가락지를 낀 그 손가락이 허공에서 잠시 멈추었지요. 12년 전 그 아이를 맡겼던 집이 변방송가라 했던가. 예, 대감. 그 아이가 장터에서 관군에게 화를 겨누었다. 12살이라. 윤대감은 서찰을 접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눈이 등잔부를 반사해 번들거렸지요. 김판서. 예, 대감. 변방에 심어둔 자들에게 명을 전하라.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라. 예, 대감. 김판서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서안 위의 등잔불이 한 번 흔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졌지요. 그날 밤 송간의 지붕 위로 차가운 달빛이 내렸습니다.
초저녁부터 부엉이가 3번 울었지요.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고 그 소리가 한참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송무관은 돌아오자마자 그 소리에 귀를 세웠지요. 그러고는 저녁상도 마다하고 허리에 환도를 차고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연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한씨도 방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지요. 개들이 평소와 다르다. 송무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연아. 네, 아버지. 오늘 장터에서 관군에게 화를 겨누었다 했지. 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일이 아니다. 허나 아비의 말을 들어라. 지금부터는 내 곁을 떠나지 말거라. 한씨, 당신도 마루로 나오시오. 방 안에 있지 말고. 한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한씨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품속에서 낡은 나무 괴짝 하나를 꺼내 저고리 안에 꼭 품었지요. 그 괴짝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송무관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울타리 너머 숲에서 나무 씨팔 피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지요. 하나, 둘, 셋. 넷. 넷이다. 송무관이 환도를 빼들었습니다. 한씨, 연희를 데리고 뒤뜰로 돌아가시오. 개구멍으로 빠져나가 뒷산을 타고 처갓댁으로 가시오. 여보. 어서. 그 순간 마당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사내 넷이 칼을 빼들고 뛰어들었지요. 송무관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환도를 가로로 휘둘렀습니다. 앞선 사내의 칼을 막아내며 다른 팔로 연희를 뒤로 밀어냈지요. 죽어라. 복면 사내의 칼이 송무관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붉은 피가 천릭을 적셨지요. 그러나 송무관은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사내의 목을 베었습니다. 사내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연희가 화를 들었습니다. 송무관이 버럭 소리쳤지요. 뒤로 물러나. 아버지 도와야. 물러나라 했다. 두 번째 사내가 송무관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송무관은 몸을 비틀며 그 칼을 끌어안고 상대의 가슴에 환도를 꽂아 넣었지요. 둘이 한꺼번에 뒤엉켜 쓰러졌습니다. 여보. 한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희는 시위를 당겼지요. 세 번째 사내가 송무관의 등을 찌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피용. 화살은 사내의 목덜미에 박혔습니다. 사내가 컥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화살을 뽑았습니다. 네 번째 사내가 연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아. 한씨가 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사내의 칼이 한씨의 팔을 스쳐 지나갔지요. 한씨의 저고리 소매가 찢어지며 붉은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화를 버리고 사내의 허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어린 몸이 사내의 허리를 껴안고 바닥에 쓰러졌지요. 사내가 연희를 떼어내려 발버둥 치는 순간 바닥에 떨어졌던 송무관의 환도를 연희가 잡았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환도를 움켜쥐고 사내의 가슴을 찔렀지요. 사내가 숨을 내뱉으며 축 늘어졌습니다. 마당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고 지나갔고 개들의 짖는 소리도 멎었지요. 연희는 피가 묻은 환도를 든 채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송무관은 마당 한가운데 엎어져 있었습니다. 옆구리에서 피가 콸콸 흘러 흙을 적시고 있었지요. 연희는 환도를 떨어뜨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씨도 팔을 부여잡고 절뚝이며 다가왔지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여보, 눈 떠보세요. 송무관의 눈이 간신히 떠졌습니다. 턱수염 위로 픽거품이 번졌지요. 그러나 송무관의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이 아비가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12년을 준비해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연아.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약초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아, 이 아비의 말을 들어라. 연희가 일어서려는 팔을 송무관이 약한 힘으로 붙잡았습니다. 한 씨는 흐느끼며 남편의 머리를 자기 무릎에 뉘었지요. 연아, 너는 우리 친딸이 아니다. 연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너는 왕비마마께서 낳으신 공주시다. 12년 전 영상 대감 윤가란 자가 너를 강에 던져 없애라 하였고 늙은 상궁 한 분이 너를 이 집에 맡기셨다. 아버지,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그런 말씀을. 한 씨, 그 괴짝을 이리 주시오. 한 씨가 저고리 안에서 나무 괴짝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을 놓칠 뻔했지요. 송무관은 피 묻은 손으로 그 괴짝을 받아 연희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열어보거라. 연희는 울면서 괴짝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붉은 비단에 감싸인 무언가가 있었지요. 비단을 풀자 은빛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손바닥 반 길이의 은장도. 자루에는 작은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칼집에는 한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습니다. 쑥. 돌아가신 왕비마마의 이름 한 글자였지요. 그것이 내 어머니 왕비마마의 유품이시다. 송무관의 말이 끊겼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은장도 위로 뚝 떨어졌지요. 달빛에 눈물이 은빛과 섞여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왜요? 이 아비가 겁이 많아서 내가 평생 이 변방에서 우리 딸로만 살기를 바랐다. 아버지. 허나 이 자객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찾아온 것이니라. 이제는 숨길 수가 없구나. 송무관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한 씨가 남편의 뺨을 쓰다듬었지요. 여보, 조금만 더. 한 씨, 우리 연희를 부탁하오. 그리고 연아. 네, 아버지. 내 어미와 나는 죽는 순간까지 너의 부모였다. 그것만은 잊지 말 거라. 송무관은 고개를 옆으로 떨구었습니다. 가슴에 오르내림이 멎었지요. 한 씨가 남편의 얼굴에 얼굴을 묻고 오래 울었습니다. 연희는 은장도를 가슴에 끌어안은 제 아버지의 찬 손을 잡고 또 잡았지요. 마당에는 내 구의 시신이 뒹굴고 있었고 두 손에는 아버지의 피가 붉게 묻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당 바깥 울타리 너머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연희는 얼른 활을 집어들었지요. 한 씨가 연희를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누구냐? 울타리 사이로 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한 노파였지요. 회색 누더기를 걸치고 해진 집신을 신었으며 어깨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흰 머리가 반쯤 섞여 있었고 오른쪽 입가에는 희미한 흉터 자국이 있었지요. 그 흉터가 흔들리는 등불에 일그러지며 비쳤습니다. 공주마마. 노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이 늦었사옵니다. 정말 늦었사옵니다. 미시요. 한 씨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씨의 얼굴빛이 변했지요. 한 씨는 그 노파를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눈보라치는 어느 새벽 갓난 아기를 안고 송간에 대문을 두드렸던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당신이 그때, 예, 부인. 소인이 그때 그 늙은 상궁 차씨이옵니다. 차씨 상궁은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훔쳤습니다. 연희는 화를 든 채 얼어붙었지요. 노파는 연희 앞으로 기어와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공주마마, 소인이 12년을 이 마을 근처 산속에서 거지 노파 행세를 하며 마마를 지켜보았사옵니다. 하루도 눈을 뗀 날이 없었지요. 소인이 오늘 밤 이 댁에 자객이 든 것을 알고 달려왔으나 소인의 늙은 다리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송공께 이 죄를 어찌 갚사오리까. 한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이 이 아이가 정말로. 예, 부인. 이 아이는 돌아가신 왕비마마께서 낳으신 공주마마이시옵니다. 소인이 이 아이를 맡긴 그날부터 소인이 품은 단 하나의 소원은 이 아이를 무사히 지키는 일이었사옵니다. 연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몇 시각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숭늉을 받아 마시고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던 12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자기가 왕의 딸이라는 말을 듣고 있었지요. 자, 상궁이라 하셨나. 연희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네, 마마. 나는 누구인가? 마마는 이 나라의 진짜 왕손이시옵니다. 그럼 지금 궁에 있다는 그 세자는 영상대감의 친손자이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객을 보낸 자가 그 영상이란 자인가? 예, 마마.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멎었습니다. 대신 아이의 눈빛에 새로운 빛이 들어섰지요.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복수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무거운 것.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우리 딸. 저는 이 마을에서 그냥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한 씨가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저에게 이 은장도를 주시며 말씀하셨지요. 돌아가신 순간까지 저희 아버지셨다고요. 저도 아버지께 맹세했어요.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아버지를 죽인 자를 제 손으로 세상 앞에 끌어내겠다고. 연아,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양으로 갑니다. 한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 씨의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고 딸의 손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요. 두 손이 마주 잡힌 자리에 따뜻함과 차가움이 엉켰습니다. 용서할 게 무엇 있겠니? 가거라. 내가 이 어미의 딸이 아니라 해도 내 딸이다. 가서 내 아비의 원수를 갚고 그 왕비마마가 계셨던 자리에 내가 앉거라. 그리고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거라. 이 어미의 말 기억하느냐? 어떻게 살려면 먼저 살아 있어야 한다고. 네, 어머니. 기억합니다. 자, 상궁. 예, 부인. 이 아이를 부탁하오. 당신이 이 아이를 지켜온 12년, 내가 오늘에야 보답받는구려. 이 아이를 한양까지 데려가 주시오. 목숨을 걸고 모시겠사옵니다. 차씨 상궁은 이마를 바닥에 대고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 송간의 마당에서는 조촐한 매장이 치러졌습니다. 송무관의 시신을 뒤뜰살구나무 아래에 묻고 내 자객의 시신은 비싼 공터에 따로 묻었지요. 한 씨가 울며 흙을 덮었고 연희는 무덤 앞에 은장도를 잠시 꽂아 절을 올린 뒤
다시 품에 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돌아와 이 자리에 다시 저를 올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새벽녘 연희는 남장을 하고 변방을 떠났습니다. 머리는 뒤로 높이 묶어 상투를 틀었고 몸에는 송무관의 낡은 군복을 줄여 입었지요. 허리에는 아버지의 환도를, 품속에는 어머니의 은장도를 품었습니다. 차씨 상궁이 노새 한 마리를 끌고 앞장섰지요. 대문 앞에서 한 씨는 딸의 손을 오래 잡았습니다. 연아, 네, 어머니. 이 어미는 내 돌아옴을 기다리겠다. 밥 한 그릇 끓여놓고 기다리겠다. 그러니 반드시 돌아오너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반드시요. 한 씨는 딸의 손을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노새 뒤를 따라 걸었지요. 차씨 상궁이 앞장서서 남쪽 길을 잡았습니다. 새벽 안개 속으로 새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지요. 한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찬바람에 저골이 앞섭이 팔락거렸지만 한 씨는 들어가지 않았지요. 남편 무덤이 있는 뒤뜰 쪽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우리가 지켜줍시다. 한 씨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한 번 불고 지나갔고 살구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렸지요. 남쪽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변방에서 한양까지는 가장 빠른 말로도 열흘 길, 걸음이 늦은 노파와 12살 아이에게는 보름이 걸릴 여정이었지요. 낮에는 주막을 피해 산길을 탔고 밤에는 숲속 바위 아래에서 마른 나무잎을 덮고 잤습니다. 차씨 상궁은 거지 노파 행색을 유지했고 연희는 남장한 채 짐꾼 소년 행세를 했지요. 마마, 조금만 더 가시면 큰 고개가 하나 있사옵니다. 그 고개만 넘으시면 오늘은 좀 쉬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차 상궁, 그 말씀은 이제 그만하시지요. 연희는 걸음을 멈추고 노파를 돌아보았습니다. 길에서 마마 소리가 자꾸 나면 들킵니다. 그냥 예야라 하세요. 저는 짐꾼 소년입니다. 그러하옵니다. 소인이 자꾸 혀가 굳은 버릇을 못 고치옵니다. 고치세요. 우리 둘 다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차씨 상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얘야. 네. 내 아비 송공께서 너에게 그 마지막 말을 남기실 때 이 늙은이가 울타리 밖에서 다 들었다. 송공께서 너를 친딸처럼 여기셨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 내 아비가 젊으실 적에 여진족 마적단에 끌려간 적이 있었단다. 그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내 아비를 구해준 것이 이 늙은이의 동생이었지. 동생은 그 마적단과 싸우다 죽었고 내 아비는 그 빚을 평생 갚으려 하셨다. 그래서 12년 전 이 늙은이가 너를 안고 송간의 문을 두드렸을 때 송공께서는 묻지도 않고 너를 받으신 게다. 연희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등에 맨 짐 바구니가 무거웠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이 가슴에 내려앉았지요.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받으셨군요. 그러셨지. 허나 그 받으심이 의리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너를 받으신 첫날부터 내 아비는 너를 우리 딸이라 부르셨다. 이 늙은이가 한 달에 한 번씩 먼 발치에서 지켜보며 확인한 것이니 틀림이 없어. 연희의 눈에 다시 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얼른 소매로 눈을 닫고 다시 걸음을 옮겼지요. 자, 상궁. 말씀하시지요. 그 영상대감이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허허, 어떤 사람이라 말해야 할까요? 욕심이 많은 자, 냉혹한 자, 제 혈육조차 말처럼 부리는 자이옵니다. 지금 궁에 있는 세자 진호라는 아이도 사실은 그자의 친손자인데 그 아이조차 자기가 누구의 손자인지를 모른 채 자라났사옵니다. 세자가 자기 할아버지를 할아버지인 줄 모른단 말씀입니까? 그렇사옵니다. 영상대감은 그 아이를 왕의 아들로만 믿게 하여 키웠지요. 자기 혈육조차 그렇게 속이는 자이옵니다. 연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흘길에 낙엽이 발끝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지요. 저 멀리 산 너머로 저녁 노을이 붉게 졌습니다. 자, 상궁. 예. 그 아이가 불쌍하군요. 예. 그 진호라는 아이 말입니다. 어머니는 아닌 어머니, 아버지는 아닌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닌 할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으니 그 아이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차씨 상궁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노파는 한참 연희의 등을 바라보았지요. 마마 아니, 얘야. 예. 내가 12살이라는 것을 이 늙은이가 자꾸 잊게 되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내가 한 말이 12살 아이의 말이 아니란 뜻이다. 내 아비를 죽인 자의 손자를 두고 그 아이가 불쌍하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지 않아.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한 말이 어떤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 없었지요. 그저 말이 먼저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지요. 사람의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요. 오, 그 아이가 진짜 나쁜 아이인지 아니면 그 영상이란 자손에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만나봐야 알겠지요. 얘야. 내 어미 되시는 왕비마마께서도 살아계실 적에 같은 말씀을 자주 하셨단다. 태어남보다 살아감이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핏줄이 아닌 집에서 자라셨으면서 같은 말을 품고 자라난 것이 이 늙은이에게는 하늘의 뜻으로 보이는구나. 연희는 가만히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어머니 한씨의 말과 왕비마마의 말이 한 사람의 입에서 다른 한 사람의 입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아이의 마음 한 구석을 이상하게 따뜻하게 했지요. 보름이 지나 두 사람은 한양 외곽에 닿았습니다. 한양 사대문 중 숭례문이 저 멀리 우뚝 보였지요. 연희는 그 성문을 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한양의 성곽이었습니다. 차상궁, 저 안에 그 영상 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전하와 세자와 수많은 이목들이 있사옵니다. 마마께서 궁에 들어가시려면 먼저 남장 무사로 이름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호위무사 시험이 달포 뒤에 있사옵니다. 시험이라. 활과 검 두 가지를 보는 시험이옵니다. 검은 아버지께 배웠고 활은 어릴 때부터 제 몸의 일부였습니다. 못할 것이 없겠지요. 연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달포가 지나 훈련원 마당에서는 호위무사 시험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젊은 무사들이 늘어섰지요. 그들 중 머리를 상투로 높이 묶고 몸집이 가늘고 키가 작은 송년이라는 소년 무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12살. 주변 무사들 사이에서 제일 어렸지요. 저 아이는 누구야? 함경도 변방에서 올라온 애송이라는데 12살짜리가 호위무사 시험을 본다. 웃기는군. 저번에 그 애송이가 활터에서 100보 떨어진 관역 한가운데를 5번 연달아 쐈다며. 뭐, 거짓말 같으면 두고 보라고.
시험관 앞에 차례로 나와 무사들이 활을 쏘았습니다. 백포거리, 관역의 중앙을 마치는 자가 합격이었지요. 대부분은 중앙에서 조금씩 빗나갔고 마치는 자는 드물었습니다. 송연, 나오너라. 이름이 불리자 연희는 활을 들고 관역 앞에 섰습니다. 체구가 작았기에 시험관들도 눈을 의심했지요. 그러나 연희가 시위를 당겼을 때 마당 한 구석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팔꿈치의 각도, 어깨의 힘, 호흡. 노련한 무사들도 그만한 자세를 쉽게 보이지 못했지요. 탁. 첫 화살이 중앙을 뚫었습니다. 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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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발이 모두 중앙에 박혔지요. 나중에는 이미 박힌 화살대에 다음 화살이 꽂혀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시험관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지요. 저 아이 누구냐? 함경도에서 송간의 여식이라 소문이 자자한 그 아이가 아닐지요. 여식. 아, 아닙니다. 송간의 아들이라 했사옵니다. 시험관 중 한 사람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원래 호위무사는 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지요. 그러나 연희의 활솜씨는 그 모든 의문을 단칼에 눌렀습니다. 이어진 검술시험에서도 연희는 어른 무사 셋과 겨루어 모두를 쓰러뜨렸지요. 작은 몸이 큰 몸 사이를 빠르게 휘젓고 잽싼 손이 상대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합격. 송연, 호위청 말단 무사로 배속한다. 시험관이 붓을 들어 명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날 저녁 훈련원 뒤뜰에서 연희는 차씨 상궁과 짧게 만났습니다. 차씨는 이미 국내 무수리 방으로 돌아가 있었지요. 궁에서 쫓겨났다 12년 만에 무수리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한 번 쫓겨난 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세월이 흘러 예전의 얼굴을 알아볼 상궁들이 대부분 사라진 덕이었지요. 마마 얘야. 오늘 밤부터는 너와 나 아는 체를 해서는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 차 상궁도 조심하세요. 앞으로 세자궁에 배속되시면 세자를 가까이서 지켜보시게 될 것이옵니다. 부디 조심하시옵소서. 영상대감의 눈이 세자 곁에 가장 많사옵니다. 네. 그리고 얘야. 예. 내가 그 세자를 처음 보게 되면 섣부른 판단은 말거라. 그 아이는 내 원수의 손자이나 내 원수에게 길러진 아이이기도 하니라. 기억하지요. 만나봐야 알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래. 너는 이 늙은이보다 더 지혜로운 아이구나. 차씨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사흘 뒤 연희는 세자궁 호위청에 배속되었습니다. 말단 중에서도 말단이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세자 진호를 먼발치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침 문안 시간이었지요. 세자궁들의 호위무사들이 늘어섰고 그 앞으로 자주색 골룡포에 익선관을 쓴 12살 소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진호였지요. 저하께 예를 갖추어라. 호위청 책임자의 외침에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도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아이는 눈을 들어 진호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창백한 피부, 또렷한 쌍꺼풀, 긴 속눈썹,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지요. 얇은 입술, 키는 연희보다 한 뼘쯤 작았지요. 그러나 그 얼굴의 어린 표정은
12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허. 연희가 차 씨의 말을 들으며 짐작했던 그 공허가 그 아이의 얼굴에 그대로 떠 있었지요. 고개를 들지 마라. 호위 책임자가 외쳤습니다. 연희는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연희의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원수의 손자라는 것도 사실이었고 내 자리를 빼앗은 가짜 세자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위에 떠있던 공허는 어느 누구를 미워하기에 앞서 먼저 마음이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었지요. 진호는 천천히 뜰을 가로질러 세자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에 힘이 없었지요. 어린아이가 제 발로 걷는다기보다는 밀려가는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뜰을 지나가던 진호가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너. 진호의 손가락이 한 무사를 가리켰지요. 연희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들라. 예, 저하. 연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호의 눈이 연희의 얼굴을 한참 응시했지요. 그 공허한 눈동자 속에 처음으로 어떤 작은 동요가 일었습니다. 이상한 표정이었지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본 얼굴 같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송연이라 하옵니다. 저하. 송연. 예. 고개 숙여라. 진호는 이상하게 굳은 표정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세자궁 안으로 사라졌지요. 호위청 책임자가 눈을 부라리며 연희를 보았습니다. 내가 무언가 저하의 심기를 건드렸느냐? 아닙니다. 그저 이름만 말씀드렸습니다. 조심하거라. 저하는 요새 심기가 날카로우시다. 연희는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진호의 그 눈, 자기 얼굴을 본 그 순간의 그 떨림. 저 아이가 무언가 느꼈다는 것을 연희는 직감으로 알았지요. 핏줄은 몰라도 뼈가 먼저 안다 했던가요. 아이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세자궁 호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말단이라 가까이 설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교대 서는 밤마다 세자궁 가까이에서 귀를 기울일 수 있었지요. 처음 진호의 본색을 본 것은 배속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자궁 동쪽 뜰에서 작은 소란이 있었지요. 어린 무수리 하나가 세자의 다과상을 나르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다과 접시가 깨졌고 약과가 흙바닥에 굴러 떨어졌지요. 10서너 살쯤 되어 보이는 그 무수리는 바닥에 엎드려 떨었습니다. 저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닥쳐라. 진호는 대청에 앉아 무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표정이 없었지요. 내가 흘린 것이 무엇이냐? 약과요입니다. 저하. 저것은 이 세자의 입에 들어갈 것이었다. 내 손에서 떨어진 것이 이 세자의 입 앞에서 떨어진 것과 무엇이 다르냐? 죽을 죄를. 매를 가져와라. 이 자리에서 30대를 쳐라. 뜰에 있던 상궁 하나가 얼굴이 하얘져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하오나 저 아이는 이제 13살이옵니다. 30대를 맞으면 아니 되옵니다. 이 세자의 말을 2번 하게 할 셈이냐. 진호의 목소리에 한 번도 높아지지 않은 서늘함이 흘렀지요. 상궁은 더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곧 매질이 시작되었지요. 뜰 한 구석에서 호위, 교대를 서던 연희는
그 광경을 모두 보았습니다. 어린 무수리의 비명이 5대가 넘어가며 울음으로 바뀌었고 10대가 넘어가자 울음조차 잦아들었지요. 연희의 손이 허리 환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선 선배 무사가 눈짓으로 제지했지요. 보지 말고 고개 숙이고 있어라. 저하의 일이다. 너는 이제 막 배속된 애송이다. 말단 무사가 저하의 매질에 끼어들면 그날로 목이 달아난다. 연희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질은 15대쯤에서 그쳤지요. 무수리가 정신을 잃은 까닭이었습니다. 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세자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수리는 다른 이들의 손에 끌려나갔지요. 그날 밤 연희는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차씨의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지요. 그 아이는 내 원수에게 길러진 아이이기도 하니라. 아이가 그렇게 길러진 것과 오늘 매를 맞은 어린 무수리의 등에 난 피멍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연희는 진호가 불쌍한 아이라는 자신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다음 날 새벽 세자궁 행랑 뒤에서 연희는 뜻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흐그, 흐그, 낮은 흐느낌이었지요. 연희는 창 너머를 가만히 살폈습니다. 진호가 혼자 있었지요. 자주색 치매 차림으로 기둥의 등을 기대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린 어깨가 가늘게 떨렸지요. 왜 매번 일이 되는가?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연희는 진호가 불쌍한 아이라는 자신의 말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했지요. 나는 왜 매번 그리 매를 들고야 마는가? 연희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매를 든 낮의 얼굴과 이 새벽에 우는 얼굴이 한 사람의 것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아이는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마음에는 새로운 의문이 하나 심어졌지요. 저 아이는 정말 악한 것인가? 아니면 누가 그를 그리 만들었는가?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어느 밤, 연희는 호위청 숙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삼경이 지난 시간이었지요. 별이 차고 궁궐의 기와가 달빛에 푸르게 빛났습니다. 그때 호위 책임자가 연희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송연. 예. 전하께서 너를 찾으신다. 전하께서요? 따라오너라. 다른 이에게는 말하지 마라. 연희는 무사복을 여미고 호위 책임자를 따라갔습니다. 책임자는 연희를 침전 뒷문 앞까지만 인도하고 물러났지요. 뒷문 안쪽에서 한 늙은 내관이 연희를 맞이했습니다. 내관은 말없이 손짓으로 따라오라 했고 연희는 어둑한 복도를 지나 침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전 안은 향이 은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비단 금침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지요. 흰 침에 수척한 얼굴, 귀 밑에 흰 머리가 섞인 초로의 사내. 나라의 임금이었습니다. 전하, 호위무사 송연이 드옵니다. 그래, 혼자 두거라. 내관이 물러났습니다. 침전에는 임금과 연희 둘뿐이었지요. 연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호위무사 송연, 전하를 배웁니다. 가까이 오너라. 예. 연희는 무릎걸음으로 금침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임금의 눈이 연희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지요. 흐릿한 눈동자 안에 점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임금의 손이 떨리며 연희 쪽으로 뻗어 나왔지요. 전하, 그 손은 가만히 있거라. 임금의 손이 연희의 뺨을 가만히 감쌌습니다. 떨리는 늙은 손이었지요.
그 손에서 작은 흐느낌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어미의 눈이구나. 연희의 숨이 멎었습니다. 전하, 지금 무슨 말씀이시온지. 왼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느냐? 예. 내 어미 왕비도 같은 자리에 같은 점이 있었느니라. 연희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임금의 손을 맞잡았지요. 늙은 손에 어린 손이 포개어지자 임금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이다. 3년 전 이 궁의 한 무수리가 죽어가며 이 임금에게 진실을 고하였다. 내가 강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변방 어느 무관집에 살아있다고. 윤가가 제 친손자를 왕손이라 속여 궁에 앉혔다고. 3년을 숨겨왔다. 영상의 세력이 궁 안팎에 너무 깊이 뻗어 있어 이 임금이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아니한 것은 아니었단다. 은밀히 사람을 보내 변방의 송간의 여식이 어떤 아이로 자라는지 지켜보았지. 전하께서 저를 겨울에 내 속옷을 벗어거린 아이에게 덮어주었다 하지. 강가에서 아이를 버리려던 어미에게 내 가락지를 주었다 하지. 그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이 임금은 자주 울었다. 이 임금이 내 아비가 되어주지 못한 그 12년을 너희 어미가 되어준 그 한씨라는 이가 대신하였더구나. 연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말을 잇지 못했지요. 연아. 예. 이 임금이 내 이름을 부를 날을 3년을 기다렸다. 이 임금이 내가 누구인지를 핏줄로만 가르기를 원했다면 진작 너를 데려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 임금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고 싶었다. 왕의 자리는 핏줄이 앉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앉는 자리니라. 너는 사람이 되었더구나. 전하, 오늘부터 너는 이 임금의 호위무사이면서 이 임금의 딸이니라. 연희는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임금의 떨리는 손이 딸의 등을 가만히 쓸었지요. 침전에는 향 연기만이 낮게 깔렸습니다. 아바마마.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입에 담는 그 말이었지요. 그래. 이 아비가 여기 있다. 연아. 아바마마. 제게 어찌하라 하시옵니까? 이 임금이 더는 오래 살지 못한다. 병이 깊다. 윤가는 이 임금을 언제 시해해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니라. 내가 호위무사로 곁에 있어줘야겠구나. 예, 아바마마. 그리고 연아. 예. 세자 진호에 관한 것이다. 그 아이는 영상의 친손자이나 보니는 그 사실을 모른다.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왕의 아들로만 길러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라났다. 그 아이에게는 죄가 있으나 또한 슬픔이 있느니라. 내가 그 아이를 어찌 대할지는 내가 정할 일이다. 허나 이 아비의 부탁이 하나 있다. 그 아이도 이 아비의 손에 한때 아들이라 불렸던 아이니라. 내가 그 아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이 아비는 그것이 핏줄을 찾는 것보다 더 기쁠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아이의 가슴 어느 구석을 움직였지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그 아이를 미워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드물 텐데 이 아버지는 그 아이 또한 품으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이 딸이 헤아려 보겠사옵니다. 그래, 고맙구나, 연아. 연희가 침전을 나섰을 때는 삼경이 지나 사경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달이 기울어 궁궐기와 뒤편으로 숨어들고 있었지요.
아이는 복도를 걸으며 오래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지요. 12년간 얼굴 한 번 본 적 없던 아비가 자신을 3년간 지켜봤다는 그 사실이 아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밤의 따뜻함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궁 한쪽에서 소동이 일었지요. 동궁 수락안에 독이 든 음식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이 상궁이 맛을 보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세자궁은 발칵 뒤집혔지요. 누구의 짓이냐? 윤대감이 분노한 얼굴로 동궁 앞마당에 나섰습니다. 세자 저하의 음식에 독을 섞어 넣은 자를 당장 잡아내라. 수색이 시작되었지요. 수락안 무수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끌려 나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어린 무수리의 저고리 안에서 독을 담았던 작은 비단 주머니가 나왔지요. 보름 전 세자에게 매를 맞았던 바로 그 13살 무술이었습니다. 너였느냐? 소인은 아니옵니다. 소인은 그런 것을 품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이 주머니가 내 저고리에서 나왔다. 무술이는 울며 호소했지만 증거는 분명했지요.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당장 참수하라. 세자 저하를 노린 죄는 즉결 처단이다. 연희는 그 자리에 호위로 서 있었지요. 아이의 눈은 무수리의 저고리 안에서 나온 주머니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의 결, 실의 매듭. 연희는 그 주머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지요. 주머니 안쪽 실매듭이 수락한 무수리의 거친 바느질이 아니라 공상급 상궁의 촘촘한 솜씨였던 것입니다. 대감, 잠시 기다리소서. 연희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주변 무사들이 놀라 연희를 말리려 했지만 연희는 이미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호위무사 송연, 아뢰옵니다. 저 주머니에 바느질이 수락한 무수리의 솜씨가 아닙니다. 상급 상궁의 솜씨이옵니다. 저 무수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 무수리의 저고리에 넣어둔 것이 아닌지 먼저 살펴봐야 하옵니다. 윤대감의 가늘고 차가운 눈이 연희에게 꽂혔습니다. 처음으로 그자가 연희를 정면으로 본 순간이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호위무사 송연이라 하옵니다. 내 따위 말단 무사가 감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게냐? 대감 결백한 이를 죽이는 것도 법을 어기는 일이옵니다. 조금만 더 살피소서. 주변이 조용해졌지요. 윤대감은 한참 연희를 내려다보다가 돌연 싸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내 말대로 살펴보자꾸나.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주머니의 바느질은 상급 상궁의 것이었고 독 또한 수락안에서 구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지요. 며칠 안에 범인이 드러났습니다. 윤대감과 사이가 나빴던 한 중급 상궁이 단독으로 꾸민 일로 처리되었지요. 어린 무수리는 풀려났고 연희는 영민한 호위무사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연희는 자기 숙소에서 조용히 안도했지요. 자신이 한 일이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된 것입니다. 무고한 아이를 살렸고 자기 지혜를 윤대감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제 영상은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었지요. 그러나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윤대감의 각본이었다는 것을. 윤대감의 저택에서는 김판서가 머리를 숙이고 서한 앞에 서 있었지요. 대감 송연이란 자가 예상대로 나섰사옵니다. 그래. 이 늙은이 귀에 들어온 그 아이의 활솜씨와 검술이 예사롭지 않았느니라.
함경도 변방송가에서 올라온 12살이라니. 이 늙은이가 의심을 거두지 못한 자가 아니더냐. 오늘의 일은 대감의 시험이었사옵니까? 첫째, 그 아이의 눈썰미가 보통이 아님을 알았으니 이제는 더 정확한 함정을 놓을 수 있느니라. 둘째, 그 아이의 정체를 확인하였느니라. 정체를 말이옵니까? 바로 그것이니라. 김판서. 송간의 여식이란 소문을 들은 그 밤부터 이 늙은이는 그 아이를 의심하고 있었느니라. 12살 남자아이가 여자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는 법이지. 목소리는 하루 이틀에 굳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느니라. 그럼 송연은 여자아이니라. 남장한 여자아이. 그리고 함경도 송간의 여식이라. 12년 전 이 늙은이가 놓쳤다고 짐작만 하던 것이 맞아떨어지는구나. 그 아이가 바로 그 아이이니라. 윤대감의 가늘고 차가운 눈에 서늘한 빛이 들어섰습니다. 등잔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지요. 이번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라. 이번에는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믿어주는 자들까지 한꺼번에 치워버리겠다. 김판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이 깊었지요.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있었고 궁궐 기와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 있었지요. 연희는 그날도 세자궁 호위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심한 시각, 세자궁 안에서 진호가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호위무사 송연을 들라하라. 내관이 나와 연희에게 전했지요. 연희는 환도를 허리에 차고 세자의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집무실에는 진호 혼자 있었지요. 자주색 골룡포를 걸치고 서안 앞에 앉은 진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의 검은 그늘이 더 짙어져 있었지요. 저하, 호위무사 송연 드옵니다. 문을 닫아라. 연희가 문을 닫았습니다. 진호는 서안 위에 놓인 환도를 천천히 집어들었지요. 은으로 장식된 귀한 칼이었습니다. 송연. 예, 저하. 할아버님께서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 할아버님 말씀에 내가 영상대감의 적이라 하시더구나. 내가 이세자의 목숨을 노리는 자라 하시더구나. 저하, 소인은 세자 저하의 호위무사이옵니다. 그러하냐? 할아버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냐? 할아버님께서는 이세자에게 마지막 시험을 내리셨다. 네, 호위무사의 목을 이세자의 손으로 베라 하셨다. 그것이 이세자의 책봉 마지막 시험이라 하셨다. 진호의 손이 환도의 자루를 쥐었습니다. 자루를 쥔 손가락이 조금 떨렸지요. 연희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어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하, 소인을 베기 전에 한 가지만 보아주시겠사옵니까? 무엇을? 연희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반 길이의 은장도. 자루에 나비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칼집에는 숙이라는 글자가 음각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쳐 진호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저하께 여쭤도 되겠사옵니까? 진호는 은장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호의 손에서 환도가 미끄러져 서안 위에 떨어졌지요. 은장도를 본 진호의 얼굴이 일순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느냐? 저하께서는 이것을 알아보시옵니까? 이것은 진호가 일어섰습니다. 그러고는 집무실 뒤편의 작은 감실문을 열었지요. 그 안에 세자가 어머니로 알고 있는 왕비마마의 초상화가 있었고 그 초상화 앞에 은으로 된 받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받침은 은장도 한 자루가 놓이기 위해 만들어진 받침이었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12년간 비어 있었습니다. 이 받침 위에 놓일 은장도 한 자루를 이 세자는 어릴 때부터 찾고 있었다. 어마마마께서 남기신 유품 중 하나가 사라졌다 들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였다. 진호는 연희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위에 처음으로 당황한 빛이 떠올라 있었지요. 너는 대체 누구냐? 저하께서 그 받침 위에 놓일 물건이 이것이라 믿으시거든. 오늘 밤 할아버님 저 댁에 밀실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저하께서 직접 보시기 전에는 소인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소인도 그것을 원치 않사옵니다. 허나 보신다면 저하의 눈으로 먼저 보시옵소서. 진호의 얼굴에 여러 빛이 번갈아 지나갔습니다. 분노, 혼란, 두려움,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의문. 진호는 은장도를 손에 들고 한참 그것을 들여다보았지요. 마침내 진호는 그 은장도를 연희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너를 베지 않겠다. 할아버님께는 내가 도망쳤다 아뢰겠다. 가거라. 그리고 예. 너는 오늘 밤 안으로 내 눈앞에서 다시 나타나지 말거라. 이 세자가 이 일을 확인하기 전까지 저하의 말씀 따르겠사옵니다. 연희는 은장도를 품에 넣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진호는 호위 둘을 데리고 영의정 저택으로 갔습니다. 영상의 저택은 세자의 방문을 막을 수 없었지요. 집안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 진호는 윤대감의 서재로 들어가 서안 아래 감춰진 비밀 문갑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님이 거기에 무언가를 감춰두신다는 것을 진호는 알고 있었지요. 문갑 안에는 오래된 서찰과 장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훑어보았지요. 12년 전의 날짜가 적힌 서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대감이 자기 아들, 즉 진호의 친부모에게 보낸 편지였지요. 내 처가 낳은 아이를 왕손으로 올린다. 이 일은 가문의 백년대계이니 아이의 정체는 죽을 때까지 감추어야 한다. 아이는 왕자가 아니라 이 가문의 도구로 쓸 물건이니 진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구라는 글자 위에서 손가락이 오래 머물렀지요. 진호는 다른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최근의 서찰이었지요. 영상이 김판서에게 보낸 지시였습니다. 세자는 이미 이 늙은이의 용도에 쓰임이 다했다. 즉위 후 1년 이내에 폐위의 명분을 만들어 내쫓을 준비를 하라. 소모품은 소모품일 뿐이니라. 진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기가 12년간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로 여겨온 그 노인이 자기를 소모품이라 적어둔 것이었지요. 진호는 무릎이 꺾여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요. 입에서 작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할아버님, 할아버님. 그날 밤 진호는 서재에서 혼자 오래 울었습니다. 12살 아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밤이었지요. 진호는 울음을 삼키고 날이 밝기 전에 조용히 세자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지요. 이튿날 새벽 진호는 골룡포 대신 평민의 무명옷을 입고 얼굴을 천으로 가린 채 궁을 빠져나갔습니다. 평생 궁 안에만 갇혀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 발로 궁 밖을 나선 것이었지요. 호위는 연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연희 역시 무사복 대신 허름한 옷차림으로 진호의 뒤를 따랐지요. 저하, 어디로 모시올까요? 저작거리. 진호의 목소리는 밤새 울어서 쉬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종로 저작거리로 들어섰지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거리에는 이미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집을 빼앗긴 노인이었지요. 노인은 관청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세자 저하 책봉식 세금이라며 집문서를 가져가 버렸소. 내 평생 모은 집 한 채가 세자 책봉에 들어갔소. 나라님은 저하의 책봉의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시기나 할까가. 진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진호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지요. 저작거리 건너편에서는 한 소년이 소매 안으로 없는 팔을 감추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거지였지요. 옆에 있던 안악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소년의 사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저 아이는 10살이라는데 지난달 세자궁 호위 나으리가 먹을 것 훔쳐갔다며 팔을 자르셨다오. 저 어린 것이 팔 하나를 잃고 저리 살고 있소. 진호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연희가 팔을 잡아 부축했지요. 저하, 앉으시옵소서. 저하, 송연. 예. 내 이름으로 저 아이의 팔이 잘렸느냐? 내 이름으로 저 노인의 집이 빼앗겼느냐?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아본 적이 있었느냐? 이 세자가.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12살 아이가 팔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울었지요. 연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모퉁이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객이었지요. 7. 하나가 아니라 7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어젯밤 진호가 자기 서재를 뒤진 것을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는 김판서였지요. 세자 저하를 외시옵니다. 김판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그러나 등 뒤에는 자객들이 칼을 빼들고 있었지요. 김판서. 예, 저하. 할아버님이 보내신 것이냐? 영상 대감의 명이옵니다. 명이 무엇이냐? 저하를 모셔 오라는 명이옵니다. 그러나 저하께서 함께 계신 저 호위무사는 다른 명이 떨어졌사옵니다. 진호는 연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희는 이미 환도를 빼들고 있었지요. 자객 7이 두 아이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저작거리 골목이었지요. 연희는 진호를 등 뒤로 밀며 환도를 세워 들었습니다. 저하, 뒤로 물러나 계시옵소서. 너를 두고 갈 수 없다. 저는 호위무사이옵니다. 저하께서 뒤로 가시는 것이 제 임무이옵니다. 자객들이 먼저 달려들었지요. 연희는 첫 번째 자객의 칼을 받아 넘기며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두 번째 자객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세 번째 자객의 목덜미를 환도 손잡이로 내려쳤지요. 그러나 7은 너무 많았습니다. 연희의 어깨에 얕은 상처가 났고 뺨에도 피가 튀었지요. 송연. 진호가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등 뒤 지붕 위에서 화살이 겨누어지고 있었지요. 활을 든 자객 둘이 지붕 위에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살 셋이 연희의 등을 향해 시위를 떠났습니다. 진호가 달려들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자기 몸을 던져 연희의 등 뒤로 들어섰지요. 작고 가는 몸이 화살 셋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가슴에, 두 번째 화살이 어깨에, 세 번째 화살이 옆구리에 박혔지요. 진호가 연희의 등에 기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하. 연희가 돌아서서 진호를 받았습니다. 자객들이 우르르 물러섰지요. 세자를 쏜 것은 그들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연희만을 죽이려 한 것이었는데 진호가 그 앞을 막은 것이었지요. 김판서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하. 김판서. 진호가 픽거품을 머금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작아지고 있었지요. 할아버님께 가서 아뢰어라. 이 세자가 할아버님이 말씀하신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다고. 저하. 물러가라. 이 세자의 마지막 명이다. 김판서는 자객들을 데리고 급히 물러났습니다. 세자가 화살을 맞은 것을 본 이상궁으로 돌아가 변명을 준비해야 했지요. 골목에는 연희와 진호 둘만 남았습니다. 연희는 진호를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진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 연희의 소매를 적셨습니다. 저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제가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송연 아니 누님. 진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지은 평온한 웃음이었지요. 내가 은장도를 알아보았을 때부터 누님이 누구인지 짐작했습니다. 어마마마의 초상화 아래 그 받침이 비어 있었던 12년 동안 나는 늘 그 빈자리가 이상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누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저하, 말씀을 아끼세요. 누님. 예. 나는 평생 사랑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님의 사랑도 이 궁 사람들의 사랑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 속에서 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만을 배웠습니다. 매를 든 내 손이 나조차 무서웠습니다. 오늘 저작거리에서 저 소년의 없는 팔을 보고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님을 지키려고 몸을 던진 이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진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진호의 입가에 피를 씻어냈지요. 오라비. 연희가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라비라 불러도 되옵니까? 누님의 핏줄이 제 것은 아니나 오늘 누님과 나는 남매입니다. 오라비. 누님 좋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 같은 아이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그런 나라. 진호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가슴에 오르내림이 멎었지요. 연희의 품에서 12살 아이가 너무 가볍게 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연희는 진호의 얼굴에 얼굴을 묻고 오래 흐느꼈지요. 골목 입구에서 찬바람이 한번 불고 지나갔고 저작거리 너머 어딘가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세자 진호는 자기가 가짜인 줄 알게 된 바로 그날 누이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12살이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희는 진호의 식어가는 얼굴을 품에 안고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만 감히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자주색 치매 사이로 화살 세 자루가 박혀 있었고 그 아이를 아는 호위무사의 어깨와 뺨에도 피가 묻어 있었지요. 연희는 진호의 차가워지는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 온갖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지요. 아버지를 죽인 자의 손자, 자기 자리를 빼앗은 가짜 세자, 평생 미워해야 마땅할 아이. 그러나 그 아이가 지금 자기 품 안에 누워 있었고 자기 대신 화살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귀함은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연희의 입에서 어머니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그 말을 오늘에야 이해했지요. 그 아이가 가짜로 태어났어도 마지막 순간에 참 사람이 되었다면 그 아이는 거짓 속에서 살다 참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이 말을 진호의 이마에 대고 조용히 말했지요. 오라비. 오라비는 끝에 가서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라비가 나의 핏줄입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찢어진 무술이 치마를 입은 차씨 상궁이었지요. 노파는 무릎걸음으로 연희에게 다가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공주마마, 마마. 차 상궁. 마마께서는 왕비마마께서 목숨을 걸고 지키신 분이시옵니다. 소인이 12년을 마마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았사옵니다. 이제 울음은 그치시옵소서. 마마의 시대가 열릴 때이옵니다. 연희는 차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늙은 노파의 주름진 손이 어린아이의 손 같았지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진호의 시신 위에 자기 무사복 위에 걸쳤던 겉옷을 덮어주고 차씨를 부축해 궁으로 향했지요. 궁에 도착했을 때 임금은 이미 모든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임금은 떨리는 손으로 상소 한 장을 쥐고 있었지요. 그것은 3년간 임금이 비밀리에 모아온 윤가의 비행 증거였습니다. 연아, 아바마마, 때가 왔다. 임금은 연희에게 상소와 함께 한 자루의 옥새를 내주었습니다. 옥새 뒤에는 임금이 친필로 남긴 전이 교지가 있었지요. 이 늙은 아비는 이제 오래 가지 못한다. 허나 오늘 하루는 버틸 힘이 남아있다. 내가 대전으로 나서거라. 이 아비가 옥좌에 앉아 내 뒤를 지켜주마. 아바마마, 가거라. 아비의 마지막 힘이 내 편에 있다. 그날 한낮 대전에서는 긴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임금이 용상에 앉았고 그 옆에 남장을 풀고 여인의 옷으로 갈아입은 12살 소녀 하나가 섰지요. 허리에 은장도를 찾고 가슴에는 왕비마마의 유서를 품었습니다. 그 뒤에는 차씨 상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전 가운데에는 포승줄에 묶인 윤대감이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어전 옆자리에는 마찬가지로 묶인 김판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졸들에게 안내되어 한 여인이 대전 앞들로 들어왔지요. 해진 치마에 갓난아이를 업은 여인, 지난 겨울 강가에서 연희가 가락지를 건넸던 그 어미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왔지요. 영상대감. 임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약했지만 또렷했지요. 고개를 들라. 윤대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서늘했지요. 전하, 이 늙은 신하가 무슨 죄를 지었다. 이리 끌려 나왔사옵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옵니다. 영상. 이제는 말장난이 통하지 않느니라. 12년 전 왕비가 낳은 공주를 없애라 명한 자가 누구냐? 세자로 앉힌 아이가 누구의 친손자였느냐? 너의 서재 문갑에 든 서찰은 오늘 숨진 세자가 내 친손자였음을 증명하지 않느냐? 전하, 하오나. 닥치라. 임금의 기침에 대전이 울렸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지요. 연희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앞에 들어보였지요. 이것은 돌아가신 왕비마마의 유품이옵니다. 자루에 새겨진 나비 문양과 칼집에 쑥 자는 세자궁에 있는 왕비마마의 초상화, 아래 비어있던 은받침의 짝이옵니다. 12년 전 이 은장도는 공주마마를 맡긴 송간의 집에 함께 건네졌사옵니다. 차씨 상궁이 고개를 숙이며 증언했습니다. 소인 차씨, 12년 전 영상대감의 명을 받들어 공주마마를 강에 던지러 가던 길의 명을 어기고 마마를 변방 송간에 맡겼사옵니다. 그 벌로 영상대감께서 소인에게 내리신 독차를 마시고 살아남아 역적의 누명을 쓰고 쫓겨났사옵니다.
소인의 오른쪽 입과 흉터가 그날의 증거이옵니다. 이 모든 일을 전하께 아를 나를 12년간 기다렸사옵니다. 윤대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닥 변명이 남아있다는 듯 그는 입을 열었지요. 전하, 저 늙은이의 말은 미친 노파의 헛소리이옵니다. 12년 전의 일을 누가 증거할 수 있다고? 영상대감. 이번에는 김판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였지요. 대감의 명으로 12년간 제가 감추어온 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뢰옵니다. 김판서. 윤대감이 눈을 치떴습니다. 그러나 김판서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12년 전 왕비마마의 산실에 들어가 공주마마를 넘긴 자가 소인이옵니다. 대감의 친손자 진호 도련님을 왕손이라 속여 데려온 자도 소인이옵니다. 왕비마마의 산후 의원을 매수하여 독을 쓰게 한 자도 소인이옵니다. 변방송가에 자객을 보낸 자도 소인이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저작거리에 자객 7을 풀어 공주마마를 해치려 하였고 세자 저하까지 그 화살을 맞게 한 자도 소인이옵니다. 대감의 명이었으나 그 명을 실행한 것은 소인의 손이옵니다.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김판서 내 이놈. 윤대감이 몸을 떨며 말을 삼켰습니다. 김판서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흐느꼈지요. 세자 저하께서 숨을 거두시며 할아버님께 가서 할아버님이 말씀하신 소모품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다 아뢰어라 하셨사옵니다. 저하께서는 소모품이 아니셨사옵니다. 대감께서 저하를 그리 부르신 그를 저하께서 친히 보시고 이 세상을 뜨셨사옵니다. 저하께서 제 앞에 마지막 명을 내리시던 그 얼굴이 소인의 눈에서 떨어지지 않사옵니다. 소인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은 저하의 마지막 명에 대한 마지막 예의옵니다. 대전이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윤대감은 한참 말이 없었지요. 이윽고 그는 고개를 떨어뜨렸고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변명한 마디를 더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대전 앞들에서 아기를 업은 여인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하, 소인에게도 아를 일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눈짓으로 허락했지요. 소인이 어젯밤 옆집에서 관군 둘이 수군거리는 것을 들었사옵니다. 저작거리에 7을 풀어 그 호위무사 놈과 세자까지 한꺼번에 없앤다더라 하는 말이었사옵니다. 소인이 감히 관가에 가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만 있었사오나 공주마마께서 지난 겨울 강가에서 소인의 아이와 소인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라는 것을 어제 들어 알고 이 한 몸 죽더라도 오늘 증언코자 왔사옵니다. 여인은 그 말과 함께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지난 겨울 연희가 건넨 그 은가락지였습니다. 가느다라는 실을 꼬아 만든 소박한 물건. 여인은 그 가락지를 두 손으로 받쳐 올렸습니다. 이것이 소인의 목숨을 살린 물건이었고 소인이 오늘 공주마마께 되돌려 드리는 은혜이옵니다. 연희의 눈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그 작은 은가락지 하나가 먼 길을 돌아 이 대전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지요. 그것은 어머니 한씨가 혼수로 받아 연희에게 건넨 물건이었고 연희가 강가의 어미에게 건넨 물건이었으며 오늘 그 어미가 다시 연희 앞에 받쳐 올린 물건이었습니다. 선행은 돌고 돌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임금이 떨리는 손을 들었습니다. 영상 윤가의 삼족을 멸하라. 호조판서 김가는 자백의 공을 참작하여 유배에 처한다. 영상의 재산은 전액 몰수하여 세자 책봉 세금으로 집을 빼앗긴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어라. 차 상궁 차 씨는 정일품의 예로 품계를 복원하고 그녀가 받은 누명을 지운다. 저 은혜로운 부인에게는
토지와 집을 하사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모든 이가 엎드렸습니다. 윤대감은 끌려나가며 외마디로 외치려 했으나 국문을 나서자 모여든 백성들이 던지는 돌 한 개가 먼저 그의 입을 막았지요. 그날 저녁 임금은 옥좌에서 연희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아껴 저 딸의 얼굴 하나를 보고 가신 것이었지요. 연아, 아바마마, 이 아비가 오래 기다렸다. 아바마마, 이 딸이 여기 있사옵니다. 고맙구나. 임금은 옅게 웃으며 숨을 내려놓았습니다. 용상 아래에서 연희는 오래 엎드려 울었지요. 즉위식을 앞둔 어느 새벽, 12살 소녀는 골룡포 대신 하얀 상복을 입고 남쪽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말을 갈아타며 밤낮 없이 달리면 닷새면 닿는 길이었지요. 어머니 한씨가 살구나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을 그 마당으로 말이었습니다. 송간의 마당에 도착했을 때 한씨는 마루 끝에서 딸의 모습을 보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연희는 마루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상복 자락이 흙에 끌렸습니다. 어머니, 연아, 저를 낳아주신 분은 왕비마마이시옵니다. 허나 저를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두 분 부모님이시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그것은 두 분께서 저를 그렇게 길러주신 덕이옵니다. 한씨는 연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거칠고 따뜻한 손이었지요. 한씨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연아, 내 딸아. 두 사람은 오래 마주 앉아 울었습니다. 한씨는 딸의 손을 잡고 뒤뜰 살구나무 아래로 데려갔지요. 송무관의 무덤 앞에 두 사람이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은장도를 꽂았던 자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지요.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 딸이 아버지께 약조드린 것을 다 이루고 왔사옵니다. 이제 어머니를 제가 궁으로 모시겠사옵니다. 마당에 봄바람이 한 번 불어왔고 살구나무 가지가 가볍게 흔들렸지요. 한양으로 돌아온 연희는 이 나라 최초의 여왕으로 즉위했습니다. 백성들은 새 왕의 가마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지요. 진호에게는 왕제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고 그의 관 안에 어머니의 은장도 한 자루를 함께 넣어 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희는 속으로 말했지요. 오라비, 어머니의 곁에서 편히 가시옵소서. 이제 오라비는 어머니의 아들이옵니다. 차씨 상궁에게는 정일품의 예가 내려졌고 훗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왕비의 묘 옆자리에 안장되었습니다. 양어머니 한씨는 궁에 들어와 여왕의 어머니로서 여생을 보냈지요. 강가의 그 어미에게는 하사받은 땅 한 마지기에 집 한 채가 생겼고 그 아이는 자라 훗날 연희의 호위무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새 여왕의 시대를 노래했지요. 핏줄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왕이 되는 것이니라.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이 사람을 귀하게 만든다는 말은 이 이야기와 함께 아주 오래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 말은 한 어머니가 변방의 딸에게 매일 아침 들려주던 말이었고 한 어린 공주가 12살에 비로소 이해한 말이었으며 한 나라의 새 왕이 용상에 앉으며 마음 깊이 새긴 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